한없이 부르고 길게 뻗은 길. 정소성 장편소설 건널 수 없는 강에 관하여. 박민호. 1.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소설이라는 세계의 넓이와 깊이는 범접하기 어렵다. 정소성 선생, 작가. 1985년도 제17회 동인문학상 수상 작가. 그때의 작품은 아테네 가는 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작가를 알고 있을까? 옛날에 필자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글에 관해 생각한 것이 하나 있다. 베버는 썼다. 예술에 비해 학문은 허무하다고. 그것은 뒤에 오는 것에 의해 반드시 극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필자는 뒤집어 생각했다. 학문도 예술과 같아서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고. 뒤에 오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앞선 사람들이 한 일을 모르는 까닭에 자신의 앞의 사람들을 극복했다고 착각하곤 한다. 지금의 한국 문학, 특히 소설에서는 뒤에 오는 것들이 오로지 앞에 있던 것들을 모르고 자신들의 관심사가 달라진 것을 모르면서 현재의 자신들이 예술이 가장 새롭고 아름답고 문제적이라는 단견에 사로잡히곤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학문에서도 그렇지 않을진데 어떻게 하물며 예술에서, 그것도 소설에서. 아마도 필자는 그 이유에서 당대의, 동시대의 작가들, 거품처럼 피어나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작가들을 읽는 일에 게을러지는지도 모른다. 또는 필자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싸우고 싶지 않다. 과거에 강단에 처음 설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뒤에 오는 사람들,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전해주고 싶지 않았다. 나만의 세계를 보따리를 짊어지듯 짊어지고 그냥 뚜벅뚜벅 나 자신의 삶만을 가지고 어디론가 후련히 걸어가 사라지고 싶다. 그런 나날 속에서 정소성 선생의 새로운 장편소설 건널 수 없는 강을 읽는다. 원고를 보내주신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200자 원고지 1250매의 분량의 소설을 읽는다. 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의 이야기. 그것은 아주 쉽게 읽히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어디선가부터 이 소설의 이야기는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디냐 하면 해리와 일광사 주지 네해가 티베트로 여행을 떠난 대목, 그 중에서도 대처승 주지 스님인 일광의 아내 현보 스님이 뜻하지 않게 삶을 마치는 부분이다. 이 장면을 잠시 돌아보자. 문제는 자동차 도로가 나 있으나 여의치 못해 도보로 갈 경우 이 도로를 따라 걷기보다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과의 왕래 시 사용하던 길이다. 이 길을 잔도라고 한다. 여기서 잔자는 나무사다리 잔자이다. 그 험준한 산길, 특히 거대한 돌산의 옆구리를 건너야 할 경우 이 잔도를 설치한다. 그리고 거대한 돌산과 돌산이 나란히 서 있을 경우 그 두 개 돌산의 중간을 뚫어 돌사다리로 연결한다. 구름충이 이 돌사다리 밑으로 맴돈다. 중략. 잔도를 따라 걷기 일주일. 주변을 볼수록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어떻게 이런 험지에 길을 냈을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눈을 잔도 아래로 주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다. 차라리 하늘만 보고 걸어야지. 낭떠러지 아래로 시선을 주면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싸게 된다. 그만큼 아슬아슬하다. 중략. 잔도에는 끊임없이 폭풍우가 몰아쳤다. 어디 모퉁이를 돌아갈 경우에는 세찬 바람에 몸이 들썩 흔들릴 때도 있었다. 몸을 웅크리고 조심하여야 한다. 어느 모퉁이를 돌 때였다. 어디선가 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다들 몸을 한껏 움츠리고 걷던 중이라 어디서 그런 비명소리가 들렸는지 알아차릴 경황이 없었다. 모퉁이를 다 돌아서 맞바람의 풍역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아니, 이럴 수가. 현보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현보스님, 스님. 혜화 스님과 일광 스님이 음성을 발했으나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현보스님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힘없는 그분의 다리 사이로 파고든 바람에 안쳐 그녀는 벼락 밑으로 날아가 버렸다. 주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날아간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일광 스님과 혜화 스님이 몸을 숙이고 낭떠러지를 내려다 보았으나 너무나 아득하여 오금이 저려왔다. 거기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잘못하다가는 자신들도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 얼른 몸을 산벽 쪽으로 주술러야만 했다.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필자는 이 소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쓰려 했는지 뒤돌아볼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작품을 읽는 도중에 필자 역시 주위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해서였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한 대학 동기 동창 친구는 연구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화하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렇다 할 예의도 없이 산책을 나간다며 외출했다 생을 마친 것이다. 한 학번 아래 후배는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5달 되었다는데 늦게 병문안을 가고 보니 벌써 호스피스 병동이었다. 다녀온 지 사나흘 만에 부음을 접해야 했다. 필자가 이 소설에 관해서 첫 번째 받은 인상은 작가 정소성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보통의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우연한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절규도 하고 저항도 한다. 연륜이 쌓이면 비로소 삶이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또한 온 사람은 반드시 떠나야 함을 수용한다. 삶은 허방 위에 떠 있다. 앞에 인용한 풍경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은 잔도 위에 떠 있다. 도련한 바람이 잔도 위에 매달려 위태롭게 삶을 지탱해 가는 사람을 갑자기 저 아래 허방으로 쓸어버릴 수도 있다. 삶과 출생과 죽음,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총체로 바라볼 수 있는 작가만이, 그런 작가는 젊다 해도 인생 현실의 세세한 세목을 쓰는 소설 작가와는 다른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륜을 갖춘 작가로서 정소성 작가의 이 소설은 인생의 세목을 쓰는 스타일의 소설을 쓰지는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질리언 비어라는 사람은 모든 픽션에 2가지 기본적인 충동이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을 모방하려는 충동이 그 하나라면 이를 초월하려는 충동이 다른 하나다. 소설은 현실을 모방하고 해석하려는 충동을 떠맡는 장르다. 그러나 모든 소설이 다 그와 같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것만은 아니어서 다른 하나의 충동을 내재하거나 또는 그것과 결합하는 소설이 있다. 정소성은 지금 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소설과 동인문학상 수상작 아테네 가는 배로 미루어 보건대 인생이 직면한 현실을 총괄적으로 보고 이 총괄된 것을 그것을 초월한 것에 연결시키려는 유형의 작가다. 그는 어떤 글에서 아테네 가는 배를 쓸 때 본인이 선택한 소재를 신화나 전설의 틀에 맞추어 보려고 했다고 썼다. 사실 그것은 맞춘 게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재해석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정소성의 창작 스타일이 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장편소설에 이르러 더욱 전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헬이라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의 삶은 그 디테일에 있어 인생 과정의 자세한 묘사로 나타나는 듯하다.
그러나 작가는 이 삶을 그림으로써 인생의 본질이랄까 본이랄까 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게끔 했다. 2. 여기에 한 여성의 삶이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작가가 그리는 이 여성 해리는 여느 여성 같지 않게 대담하고 당돌하고 두려움 없는 여자다. 어떤 점에서 특히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담대함과 자연스러움에서 소설 속에서 그녀는 말한다. 남자에게 지지 않으려는 여자만의 성깔이라고 할까? 남자를 정복하고자 하는 여자만의 성적 욕구,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특히 내 본능 속에는. 이러한 해리 자신의 말처럼 그녀는 굳센 성정을 타고난 인물로 제시된다. 이 본능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 남다른 부친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본성은 소설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외화되고 심화될 수 있을 뿐 변할 수 없다. 작가가 이미 그녀를 그렇게 못 박아두었다. 그리고 이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성의 기구한 사연이라든가 그로부터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한탄이나 슬픔 같은 것이 아니다. 작가는 오로지 이 독특한 여성의 삶을 인생의 하나의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묻는다. 이 여자의 삶의 유전에 관한 이야기에 비추어 삶은 무엇이냐?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작가에게 물론 답은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첫 장이 시작되면 이 새로운 여성 해리는 경우라는 대학원 동기생 남자를 만난다. 사랑을 하고 아이를 몇 번씩 갖기도 한다. 이야기 초입에 남성인물이 나타났으므로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경우와 해리의 사랑 이야기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 전개는 예상과 달리 템포가 너무 빠르다. 소설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날 즈음에 벌써 이 남자와의 스토리는 엔딩을 맞이한다. 자, 다음에는 송인상이라는 이상한 교수와의 사랑이다. 이 사람은 시인이고 아내는 루게릭병에 걸렸다. 해리는 해리답게 이 남자와 또 사랑을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장이 끝날 때 상처한 송인상과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를 사산하고 끝내 그의 곁을 떠나고 만다. 세 번째 장에서 해리는 이제 스님 해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 소설을 읽는 독법을 바야흐로 눈치챌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해리라는 한 여성이 다양한 인격으로 변신해가면서 자신의 삶의 원형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전 이야기이자 탐색의 알레고리인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해리가 만나게 되는 남성들은 구은몽의 남성 주인공 성진이 바야흐로 만나 나가는 팔선녀들처럼 각각의 통과 제의며 인생의 본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외계물들 역할을 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송인상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고 떠난 해리가 충청도 서산 일광사라는 곳에 있다. 여기서 그녀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본계 대처승 일광과 아내 현보스님 곁에 머문다. 3년이 흘러 구족계를 받은 해리는 해화 스님이 되어 일광부처와 함께 티베트로 구도여행을 떠난다. 중국 청두에서 티베트로 향하던 중 현보는 잔도 밑으로 바람에 날려 세상을 떠나고 해화는 일광의 아이를 낳고 라사에서 두낭으로 나아가는 계속된 여행 중에 일광의 죽음마저 겪는다. 4장에서 해화는 환속한 몸이 되어 옛날 자신이 살던 정릉 옛집으로 돌아온다. 구족계를 받기까지 3년, 티베트에서 두낭으로 가는 구도여행 3년이 흐른 뒤다. 거기서 해리는 폐암 사기죄 주고 가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초제를 사다 준다. 또 자신에게 남겨진 집을 동생에게 선사하고 홍제동 북쪽 굴짜기 반지하 아파트에 찾아들어 홀로 살다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윗집 사내를 만나 또다시 사랑을 한다. 소설 속에서
이 양희석이라는 이름의 남자만큼 흥미롭고도 세태 반영적인 인물은 또 없다. 그가 프랑스로 유학해서 장장 17년이나 매달린 연구 주제는 훈족의 주상은 한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훈족이 배달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청동소치며 활속이며 편두풍속을 조사하고 드라키아 절벽에 새겨진 한 문자를 해독하려 하면서 이를 로제다 스톤을 해독한 샹플리옹의 작업에 비유하기도 한다. 국내에 돌아와 프랑스 문화 관계학과의 교수로 잠시 재직하기도 한 그는 외국어 문학과 폐과 열풍에 밀려 직업을 잃어버리고도 야간 경비를 서고 도배일을 하면서까지 학문적 목표를 버리지 않는다. 시간 강사 일에 영어 학원을 차리기도 하고 해리를 따라 질갑산 장곡사 및 사하촌의 불교용품 가게에 붙어 살기도 한 그는 우연찮게 국가지원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가 된다. 이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해리는 그에게서 또 아이를 가져 세상에 내놓는다. 두 사람의 사촌 밑에서의 생활을 가리켜 작중 화자는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혼 속에 자선하는 석존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다고 쓴다. 새 속에서 산 밑으로 떠밀려 오면서도 물질과 이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소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읽힐 부분이다. 하지만 이 소설 속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에 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이 갈 길이 한없이 푸르고 길게 뻗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양희석이 잠시 국외로 간 사이에 바리스타 제임스 권이라는 사내를 만나 수변도시 진주로 숨어버린다. 소설 6장이다. 여기서 또 다른 작가의 전략적 의도가 드러난다. 제임스 권의 본명은 소서철, 그런데 성이 소씨가 아니라 소서씨, 즉 그는 임진왜란 때 조선 정벌에 나섰던 고니시 유키나카의 후예다. 한국에 이러한 일본 사람의 후예들이 존재한다는 설정도 흥미롭고 또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살펴보고 싶지만 필자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 다만 필자는 여기서 헬이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앞에서는 일광스님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고니시의 후예인 소서철과 사랑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이 소설을 씀에 있어 작가의 설정 무대는 아주 넓다. 헬리는 티베트를 거쳐 중국으로 나아갔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일본으로, 특히 시노모세키에서 규슈로, 오사카와 교토로, 도쿄를 지나서는 다시 홋카이도까지 넘나들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서 고니시, 소서철은 화산의 유황불연기에 질식되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고 해리는 다시 홀몸으로 돌아온다. 말하자면 해리는 남성 인물들과의 만남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세상을 주유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의 아테네 가는 배의 주인공 종식이 프랑스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여행을 통하여 국적과 민족이 다른 온갖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의 소설들은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여행적, 탐색적이며 이 여루형 이야기 속에 메시지를 축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소서철의 죽음 이후 해리의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진주로 돌아와 고니시의 삿포로 카페를 논개 카페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해리는 또다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통영의 자개업자 황한호다. 그는 예사 자개업자는 아니고 창의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는 반면 돈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알고 여성에게도 돈으로 환심을 사는 한편으로 자기 성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난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자아 집착증과 과대망상증이 중첩된 해리를 향해서조차 장도리를 들고 다가설 수 있는 남자와 해리는 또 다른 사랑을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절대의 자유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그녀는 이 자개업자의 곁을 떠나 이번에는 이삿짐을 옮기는 기사 남자와 함께 살아가지만 이 사랑은 6개월을 채 못 가 종막을 맞는다.
오직 자신의 삶 속으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해리의 의지는 그녀로 하여금 홍제동의 옛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학문으로 송인상 교수의 곁으로 돌아가 한국 시의 시적 비극성과 음성학의 관계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학문적 탐구, 한국 시의 정체성을 세계 시문학의 넓은 겸지에서 탐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때 송인상 교수는 파킨슨병에 걸려 생애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으며 끝내 자신의 위치를 해리에게 물려주고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해리라는 한 의지궂은 그러면서도 사랑 많은 여성의 남성 편력기처럼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성 카사노바의 남성 경험담은 아니다. 한 여성이 자신 속에 내재한 여성으로서의 본선을 사랑의 형태, 형식으로 발휘하고 이를 넘어 다시 자기 자신의 삶 속으로 돌아오는 순례요. 자기 회귀의 이야기인 때문이다. 필자에게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가 자신의 독특한 인간이의 방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말이다. 여자는 남자를 향해 걷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 걷는다. 이것이 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계곡에 이르기 전까지 인간으로서의 행로이다. 너무 싱거운 말이라고 독자들은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사의 통달에 있거나 또는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한국 소설문학 속에서의 위치를 아직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옛날에 이효석은 프렐류드라는 소설에서 인류의 모든 움직임과 혁명을 조종하는 근본은 식과 색이라는 마르크시즘적 이성주의가 군림하던 당시로서는 도련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여기서 프렐류드란 음악이나 어떤 일에서의 서곡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효석은 이 소설에서 인간사란 계급투쟁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하는 마르크시즘적 인간적 본질에 의해 작동되지 않고 식과 색이라는 더 근본적인 욕망이랄지 욕동이랄지 삶의 근저에 놓인 생명적 힘에 의해 주동됨을 이야기한 것이다. 정소성 작가의 위의 문장, 여자는 남자를 향해 걷고 남자는 여자를 향해 걷는다 한 것, 그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행로의 숙명임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효석의 견지에 통하는 주장이며 이 점에서 한국 문학의 현실, 역사 중심적 계보와 거리를 둔 이채로운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 속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도 찾아볼 수 있다. 여자의 아름다움, 그것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공동이다. 그것 속으로 무한히 빨려드는 자신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게 남자는 만들어져 있다. 해리는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으로서 소설 속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녀는 비단 아름답지만은 않고 현실의 논리, 메커니즘을 떠나 남자를 향한 사랑을 열어보일 수 있는 여성이고, 강원도 산속으로, 충청도 절로, 티베트며 중국이며 일본으로 떠났다 돌아올 수 있는 여성. 자신의 삶을 어느 한 남자, 어느 한 장소에 고이게 하지 않고 몸과 영혼이 가볍게 떠돌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정신의 고향인 학문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녀는 새로운 존재로 선다. 이 변신과 변태의 과정,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는 여성만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워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이 소설은 한국의 한 점 같은 공간에서 시선이 메인 존재들은 볼 수 없는 세계의 곳곳을 먼지처럼, 이때 필자는 서양 노래 더스트 인 더 윈드를 생각하고 있다. 떠돌아다니는 한 여성의 형상을 제시한다. 우리는 먼지와 같이
그러나 자유롭게 비련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떠도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소정 작가의 새로운 소설의 대략이다. 소설을 읽고 보니 아주 드넓은 광야에 필자 역시 한 점 먼지가 되어 선 듯한 기분이다. 그리고 많은 가까운 이들의 죽음과 병고를 보며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묻지 않을 수 없다. 잘 읽은, 잘 익히는 생각이 깊은 작품이다.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